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304840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빅히트와 비슷한 날짜에 상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흐름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을 봤더니 역시나 바이오 기업의 초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에 놀랐었는데요. 17년에는 매출이 아예 없었고 18년부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연구개발을 위해서 꾸준하게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적자, 그리고 그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기순이익도 순손실로 꾸준하게 적자 기록 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딱히 2020년 반기의 실적을 보더라도 나아진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은 바이오 주식이니만큼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피플바이오는 어떤 포인트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피플바이오에 대해 관련 소개 영상을 보게 되면 피플바이오의 주요 제품은 변형 단백질 질환의 혈액 진단 제품 개발, 제조,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의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이 주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군요.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차이는 이 영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피플바이오와 그 제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치매 조기 진단 방법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PT라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소개에서 하는 것처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침습 방법이라는 단점과 함께 비용이 높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기사를 통해서 기존의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검사 비용은 10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보게 되면 피플바이오의 검사 방법은 10만원 안팎의 경쟁력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중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직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플바이오가 조기 진단을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치매를 15년 전에 조기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대표의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아직 피플바이오가 15년간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확실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진단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수준이라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피플바이오라는 기업 명이 보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전문 용어를 바탕으로 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약된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임상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을 비교했고요. 이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화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피플바이오의 기술이겠죠. 여기에 더해 증세가 경미한 초기 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기 전에도 발견할 수 있다고 피플바이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 이 같은 임상을 한국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닌데요. 중국에서도 베이징 대학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중국인 알츠하이머 환자와 중국인 정상인을 비교해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올리고모와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고 이것이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방법을 피플바이오에서만 진행을 했었을까요? 조사를 하다 보니 다른 내용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2018년의 내용이었는데요. 일본의 연구센터와 호주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혈액을 기반으로 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 역시도 기존의 진단 방법과 비교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것은 한편으로 보면 경쟁 기술이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독점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팀에서도 실험을 했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연구팀에 관한 언급은 적어도 한국어 검색 결과로는 여기에 나온 기사 이외에는 찾기가 어려웠고요. 어쨌거나 경쟁 기술이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만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플바이오에게 좋은 뉴스만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이따 살펴볼 회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상장되기 전까지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짝 본 재무 숫자에서도 적자가 계속 나는 것이 우려스러워 보였는데 역시나 운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숫자를 확인해보러 가보시죠. 일단 먼저 회사의 개요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가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라서 벤처 느낌 뿜뿜하게 자회사는 전혀 없고요. 회사의 목적에서도 변형 단백질 질환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제품을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한데 살펴봐야 할 것으로 시장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게 되면 2017년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했었고요. 어쨌거나 업계 전문 보고서의 전망에 따르자면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의 규모의 경우에는 연간 8.1%를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2조 9천억 수준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같은 자료를 통해서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피플바이오가 하고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앞에서 확인한 경쟁력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다른 검사의 시장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 검사 역시도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기술에 관한 언급도 있긴 한데 바이오에 관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이 숫자이죠. 기업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매출 자체는 1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8년에 5천만 원 가량이 수출로 발생을 했고 19년에는 더욱 많은 금액이 8억 이상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아쉽게 보였던 부분은 18년의 매출이나 19년의 매출 모두 추가적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한다고 하기보다는 일회성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조금 아쉽게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추정할 수 있는 판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판매 형태의 경우에는 Purchase Order 형태, 그러니까 처음에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문을 하면 판매되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형태로 계약을 한 건이 여기에 2건, 그리고 국내에 또 다른 2건에서 총 4건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이 기존의 2018년부터 발생한 매출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잔여 매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판매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 직접적으로 현재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이니만큼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특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알츠하이머 관련이라던가 기존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특허를 최근까지 출원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해외 특허 역시도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의 신양성은 둘째치더라도 기술력 자체와 그에 대한 권리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수익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수익성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2017년에 매출이 없었다고 해서 2017년에 기업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적 손실이 많은 것인데요. 여하튼 2018년부터는 앞에서 봤던 필리핀 수출 등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단일 매출로 보이는데 매출 원가율이 출렁이는 것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2019년 수준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왔을 때만이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이상 기록되어서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기록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적어도 5억에서 6억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기록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매출의 상승이나 하락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기업답게 판관비에서도 경상연구 개발비가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기업으로는 독특한 모습이었는데 금융활동에서도 기타 활동에서도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였고요. 금융활동에서는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높은 것이 금융 수익에 영향을 끼쳤고요. 기타 활동에서는 자비익 등이 크게 기록된 것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워낙 큰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을 이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산의 감소는 부채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이 꾸준하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자산 자체에서 줄어든 계정은 기타 유동금융 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에서는 차입금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지금 현재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없다는 것이 조금 독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눈길을 끈 것은 앞에서 기사화됐던 것처럼 자본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본 총계가 12억으로 자본금 24억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자본 잠식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누적 손실에 따른 결손금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공모 이전 시점 6월 말 시점의 보고서이고 9월에 공모를 하고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공모를 통한 자본 유입을 감안하자면 자본 잠식과 같은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한 것은 실적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 공모 단계에서도 기관들이 실적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플바이오의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되었지만 기존에는 희망 공모가가 25,000원에서
합쳐서 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희망 공모가보다 낮게 공모가가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이 같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공모 이전 단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 400억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피플바이오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치매 진단 시장의 연평균 예상치 8%를 지나치게 웃돈다고 표현하면서 부정적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이고 가격과 이용 편의성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유효성만 입증된다고 하면 시장 성장률의 몇 배에 달하는 성장도 가능은 할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9억 수준의 매출이 400억 수준의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쉽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한 피플바이오의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나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판매가 가능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증을 취득해서 라이선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시점이 2020년 8월이었으니까 2021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면 좀 더 가파른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같은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거래일 자체는 짧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피플바이오는 상장 1날 공모가인 2만원보다 낮추어서 시초가를 잡았지만 오늘 이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본질에서는 이익에 대한 우려가 지워지지 않는 만큼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같은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피플바이오는 기술적 관점에서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대중화를 위한 피플바이오의 노력이 뒤따라줘야만 주식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실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관련 논문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로 된 논문이기 때문에 학부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었는데요. 시젠 등 다른 바이오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가 그만큼 대중화되면서 진단키트 등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 해당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빗대어 생각해보자면 피플바이오 역시 이 같은 관점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주식시장에 입성한 이후에도 자본 조달의 기회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피플바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것, 발표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면 꽤나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보였는데요. 이 같은 가치만큼이나 매출 등 다른 부분도 잘 채워나가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